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경, 올해 60이에요. 현재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고로 먼저 떠났고 외동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낸 뒤 지금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예요. 우리 며느리 지은이는 참 조용한 사람이에요. 과묵하고 감정 기복도 없어 보여서 처음엔 묻어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2년이 넘었는데도 말수는 여전히 적고 필요한 말만 하는 타입이죠. 그래서인지 가끔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한 구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날 밤 그런 표정을 지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외출하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베란다 창문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을 바라봤는데 낯선 남자가 거실 안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식탁 밑으로 숨었어요. 남자는 빠르게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손이 떨려 전화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다행히 이웃이 인기척을 듣고 문을 두드려줘서 도둑은 금세 도망쳤어요. 경찰이 도착한 건 그 후였어요. 문을 부수진 않았지만 창문이 들린 흔적이 있었고 안방 서랍은 완전히 뒤엉켜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급히 돌아왔고 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분했어요. 어머님, 다친 데는 없으시죠? 요즘 도둑은 무섭지 않아요. 뭐 가져간 건 없죠? 며느리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엄마 괜찮아? 하고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던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주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살짝 다가가 조심스레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어두운 방 안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 같았어요. 만족한 듯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혹시 이 모든 게 머릿속을 뭔가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묵묵히 밥상을 차렸고 아들은 회사로 바쁘게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밤 그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둑의 침입과 며느리의 미소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서랍 속에서 낯선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돼요. 1차는 끝났어요. 다음은 현금이 있는 그 서랍. 누가 쓴 글인지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르겠는 그 쪽지. 하지만 제 손이 떨릴 정도로 확실했어요. 이 집 안에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지은 소름 끼치는 미소. 그리고 다음 날 서랍에서 발견한 쪽지. 1차는 끝났어요. 다음은 현금이 있는 그 서랍. 그 문장을 본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며느리를 마음 편히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말이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방 안에선 휴대폰을 붙잡고 뭔가를 쉴 새 없이 누르고 있었고 남편의 유품들이 있던 벽장 쪽에도 자주 서성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 남편은 돌아가기 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겨줬어요. 그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수익으로 지금까지 아들과 저 셋이 함께 먹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 건물의 위치, 관리인 연락처, 월세 수익 등을 자꾸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단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가 가정에 관심을 가지려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질문이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도둑 사건도 며느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집 구조를 아는 사람, 안방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이 집에 사는 사람 아니면 알 수 없잖아.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밤, 며느리가 외출을 한다며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긴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는데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절전 모드 상태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자 화면이 켜졌고 메신저 창 하나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이 차는 어머님 외출 중에 하자. 집 구조는 아래 사진 참고. 돈은 안방 서랍 두 번째 칸. 그 아래에는 우리 집 구조를 위해서 내려다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진. 그걸 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진짜라면 민정이는 지금 우리를, 아니, 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놀란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며느리는 잠깐 물건을 두고 간 듯 다시 들어왔고 저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겨우 웃었어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우리를 지키는 가족이 맞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숨겨둔 건물 등기부 등본과 예전에 주고받았던 보험 관련 서류들을 꺼내보기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의 목적은 그저 단순한 시름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노트북에서 봤던 메신저 기록. 그 안에 있던 집 구조 사진과 이 차는 어머님 외출 중에라는 문장. 그걸 본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혹시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남편이 남겨준 건물 서류, 각종 보험 증서, 통장, 도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보관해뒀던 현금까지 모든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식구들이 잠든 사이 서랍과 금고에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꺼내어 오직 저만 아는 김치 냉장고 속 빈 통 안에 넣었어요. 예전부터 여름에 김치 냉장고를 따로 쓰지 않다 보니 그 속 깊은 서랍에 비닐백으로 묶어 보관하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는 방습봉투에 따로 넣고 현금은 도자기 통에 숨겼죠.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들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등산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기 싫었지만 마음을 비우고 싶은 마음에 몸을 일으켰죠. 1시간 반 정도 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화분이 쓰러져 있고 신발장의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베란다 쪽 창문엔 작은 흠집이 나 있었고 안방 문은 평소보다 더 활짝 열려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도둑이 든 거였어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봤는데 원래 돈과 서류를 넣어뒀던 서랍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속옷, 문서, 약봉투까지 죄다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마치 이 안에 뭔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 서랍 뒷판까지 뜯겨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하루 전에 모든 걸 옮겨놨던 상태였어요. 이쯤 되니 저는 더는 우연이란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노트북 속 메시지, 집안 구조 사진, 그리고 도둑이 정확히 건물 등기와 현금이 있었던 서랍만 노렸다는 점. 이건 그녀가 한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왔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노트북으로 뭐 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뉴스 보거나 영화 조금 봐요.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상한 쪽지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누가 우리 집 구조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살짝 눈을 내리깔더니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불안하신 거 있으면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가해자가 오히려 날 미친 사람으로 몰고 있는 현실.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모른 채 엄마,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긴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앉아 손에 쥔 도장 하나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이 도장만은 꼭 지켜야 한다며 준 유품. 이제는 그 도장까지 노리는 사람이 바로 내 옆방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도둑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에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고 제게 미소도 지으며 된장찌개를 떠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이제 너무나 위선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다 의심스럽고 조금씩 제 일상을 잠식해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더는 안심하고 있을 수 없어. 그런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아들도 출장으로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했고요. 순간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 방에서 휴지를 찾다가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두꺼운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관용 손 안타게 주의.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안엔 몇 장의 편지와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제 눈앞에 들어온 문장은 이랬어요. 이번엔 제대로 될 거야. 시어머니가 예민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아서 작업이 수월할 거야. 건물은 어머님 명의지만 상속만 되면 그쪽으로 정리하는 건 시간 문제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편지는 누군가 남자에게 쓴 것이었고 필체는 분명 지은이었어요. 두 번째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서랍 쪽은 실패했지만 다음은 김치 냉장고. 습기 차지 않게 포장해서 빼낼 거야. 어머님이 의심하는 눈치니까 다음엔 조심해야 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치 냉장고. 제가 최근에 중요한 서류와 현금을 숨겨둔 그 장소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넣었는데 그걸 그녀가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손이 덜덜 떨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깥에 공모자가 있었고 그와 함께 저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 속에는 아들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의 유산, 이 집, 김치 냉장고 안,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가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한 조롱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 혼자 의심만 하고 아무 행동도 못해.
언제든 쓸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지. 무너지기 전에 미리 정리만 잘하면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이지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저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저 아이와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버릴 만큼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요. 저는 아들의 방에 있던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고 USB 하나에 편지 내용과 사진들을 스캔해서 옮겼어요. 증거는 이제 제 손 안에 있었고 이 집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절대 저 혼자 당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 지은이가 계획적으로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증거는 있었지만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편지 속엔 분명히 누군가와 주고받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이름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저는 모든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마침 기회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늦어요. 대학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며느리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서랍에서 작은 블랙 점퍼를 꺼내 입고 짙은 베이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뒤 3분 후 그녀가 탄 택시를 조용히 따라붙었어요.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고 노을이 지는 도심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택시는 한남동 근처의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고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내렸어요. 저는 골목에 택시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메고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곧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멀어서 들리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평범한 친구로 보기엔 너무 밀접했어요. 지은이는 평소 집에서 보던 표정과는 다르게 생글생글 웃고 있었고 남자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손에 쥔 오래된 휴대폰 카메라로 멀리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찍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30분쯤 지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고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저는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지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향해 몇 초간 시선을 고정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인근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심장이 쿵쾅대서 숨이 가빠왔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날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냥 시선이 스친 것뿐일까? 한참을 편의점 구석에 숨어 있다가 밖을 살펴보니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몰래 찍은 사진을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장면, 그리고 그녀가 웃고 있는 모습, 남자의 손등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몇 장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걸로 증거는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말도 없이 들어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정말 저를 본 걸까요? 몇 분 후 방 안에서 살짝 문이 열리고 그녀가 복도에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오늘 낮에 밖에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그냥 근처 산책 좀.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몇 초간 가만히 제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았죠. 그 문 닫는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이 불안했어요. 방금 전까지 옆방에 있던 며느리가 문 하나만 두고 있다는 게 이젠 공포처럼 다가왔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집 안에 두면 안 되겠다고요. 그날 아침 지은이가 운동을 간다며 나간 뒤 저는 집에 있는 현금과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손에 쥘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죄어왔어요. 저는 모든 서류와 현금을 다시 가방에 넣고 바로 은행 금고가 있는 지점으로 향했어요. 은행 안은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개인 금고에 들어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고 정리했어요. 여기라면 괜찮겠죠. 마지막으로 열쇠를 돌리고 금고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조금 안도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이미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지인 집에 좀 들렀어.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녀가 제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저를 향해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은 혹시 금고 같은 거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 입가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요. 금고. 왜? 제가 물었어요. 그냥요, 남편이 그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겨둔 게 있을 거라고 해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한기가 쭉 흘렀어요. 지은이는 평소와 다르게 시선을 제 눈에 정확히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건 혹시 어디에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네. 제가 말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뭔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안에는 제 명의로 된 금고의 연장 안내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찰나 지은이가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혹시 남편이 쓰던 은행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눈에 띄지 않게 서랍 안으로 우편물을 밀어넣고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그렸어요. 글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커튼 틈 사이로 하늘을 봤어요.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짙은 구름이 몰려 있었어요. 마치 이 집 안에도 점점 어둠이 깔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이미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서운 상대라는 걸요. 며칠 전부터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무심하고 덤덤하던 그녀가 요즘은 무언가에 조급해진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다녔어요.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남편의 유품들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뭔가를 뒤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 기회라고 여긴 듯 이젠 대놓고 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그 돈 도대체 어디다 숨기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에 띄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숨긴 거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소리내어 웃더니 팔짱을 끼고 제 앞에 털썩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순진하신 거예요? 아님, 저를 바보로 아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짜증과 탐욕이 섞인 그 표정은 더 이상 저희 가족의 며느리 같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갑자기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금고가 생기고 우편물이 오고 어머님 외출이 잦아졌어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정말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의 한 걸음, 한 전화까지요.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낮에도 불 꺼진 방에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고 제 아들이 출근하면 곧바로 제 방 근처를 서성였어요. 어느 날은 제 방문 앞에 서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열려다 저와 마주치자 멋쩍은 듯 웃으며 돌아섰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냥 묻고 넘어갈게요. 정말 유산 서류랑 돈, 은행 금고에 넣으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우편물, CCTV, 통화 기록, 아니면 아들이 무심코 흘린 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너한테 말할 의무도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의자를 세게 밀고 일어나더니 컵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치 누군가와 싸우기 직전의 긴장감 같은 분위기였죠. 그럼 어머님이 숨기신 거예요.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명확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었고 상속을 노리는 낯선 여자였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는 남편과 통화하면서 작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말 좀 잘해봐. 당신 엄마 그 금고 이야기 절대 안 꺼내. 차라리 정신이 이상한 척 하든가 해야지. 안 되면 강하게 나가야지. 며느리가 속삭였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젠 분명해졌어요. 그녀는 작정하고 접근한 여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저 눈빛과 말투를 하루만 더 견디면 제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아들을 더 이상 지은이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주방에서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은이는 아직 안방에 있었어요. 아들,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말씀이시죠?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한켠에 있는 작은 탁자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지은이, 그 애가 너랑 결혼한 이유는 돈 때문이야. 너희 아버지 유산, 집, 서류들. 다 그걸 노리고 움직이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을 하자 아들의 얼굴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한순간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만 곧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진짜 요즘 왜 이러세요? 지은이한테 뭘 그렇게 오해하신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가슴이 턱 막혀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오해? 너가 없는 시간에 그 애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현금, 서류, 다 집요하게 추궁하고 너 앞에서는 천사처럼 구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엄마, 며칠 전부터 지은이가 엄마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낮에도 멍하니 창밖만 보고 가끔 중얼거리시고.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은이가 벌써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요? 제가 아들의 아내를 질투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고요? 아들의 눈빛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제가 사랑한 제 아들이 이젠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지은이 방에서 도청한 통화 녹음도 있어. 그 애가 내 돈을 노린다는 증거도 있고 그날 새벽에 웃으며 중얼거린 것도 봤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는 늘 엄마 걱정뿐이었어요.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예민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병원부터 같이 가요. 검사라도 받아보자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저를 고립시킨 지은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니 지은이는 문틈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괜히 헛소리 하셔서 아드님 마음만 멀어졌네요. 어떡하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의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고립됐고 지은이는 성공하고 있었어요. 가족 안에서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 지은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이후로 모든 태도와 말투가 뻔뻔하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듯한 눈빛으로 거실 소파를 당당히 차지했고 제가 평소 사용하던 머그잔을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벽에 걸려있던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 사라져 있었어요. 지은아, 여기 걸려있던 사진 못 봤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오래돼서 치웠어요. 집 분위기도 바꿔야죠. 그리고 어머님 사진이 여기 왜 걸려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사진이 이젠 낡고 쓸모없다며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그날 아들에게 말했어요. 집에 오래된 서류들이랑 유산 관련 문서들 정리해야 한다면서 법무사를 부르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죠. 남편의 유산과 관련된 명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거예요. 아들, 그 서류는 네 아버지가 생전에 말했던 대로 건물과 땅은 나중에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던 거 기억하지?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 얘기 아버지가 했던가요? 난 기억이 없는데요. 요즘 어머니가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지은이 말로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문제가 없을 거래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이미 아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상태였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의심과 조롱의 대상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저녁 식사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으며 문틈으로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저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집 구조 좀 바꿔보려고요. 어머님 방은 작은 방으로 옮기시고 지금 방은 서재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녁 무렵 지은이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계획을 드러냈어요. 네, 우리 이번에 그 땅명의 정리까지 끝나면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 할 거예요. 뭐, 자꾸 헛소리 하시니까 요양원 얘기도 나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요양원? 이젠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지만
이젠 저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으로 쓴 편지와 토지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그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 그 안에는 남편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도 있었어요. 이 집은 당신 거야. 지켜야 해. 남편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이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낯선 여자가 제 이름을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지은이와 싸워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켜야 할 것도 아들의 신뢰도 모두 무너졌고 이 집에서 저는 하나의 짐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산과 이 집의 모든 기록은 제 가슴에 그리고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정을 파기로 했어요. 며칠 전 아무렇지 않게 지은이에게 일부러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했어요. 아휴, 중요한 서류랑 현금이 아직 저 서랍 안에 그대로 있는데. 어디 옮겨두긴 해야 하는데 귀찮네. 제가 일부러 들리게 중얼거렸어요.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번쩍 빛났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녀가 여전히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그날 밤부터 집 근처에 잠복 형사가 배치됐어요. 집 안에도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2개나 있었어요. 전략은 단순했어요. 미끼를 던져두고 물게 만드는 것.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밤 11시 40분. 모두 잠든 듯한 시간. 현관 센서 등이 번쩍이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띠리릭. 거짓말처럼 정확히 비밀번호를 누른 사람은 모자에 마스크를 눌러 쓴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익숙한 듯 거실로 들어왔고 곧바로 안방 서랍으로 향했어요.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에 있던 종이 뭉치와 비어있는 서류 봉투들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형사 2명이 들이닥쳤어요. 한 명은 창문 쪽, 한 명은 거실 입구를 막았고 남자는 미처 도망칠 틈도 없이 제압됐죠. 잡았다. 너 CCTV 다 찍혔어. 형사가 말했어요. 현장에 있던 저는 거실 벽 뒤에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지은이가 시킨 거예요. 며느리 맞잖아요. 그 여자가 다 시켰다니까요. 도둑이 소리쳤어요. 경찰들은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어요. 지은, 누구죠? 자세히 말해보세요. 형사가 도둑에게 말했어요. 이 집 며느리예요. 며칠 전에도 연락 와서 서랍에 현금이랑 유산 서류 있다고 했어요. 비밀번호도 그 여자가 줬다니까요. 통화 녹음 다 있어요. 휴대폰 줘봐요. 카카오톡 캡처도 있고요. 도둑이 외쳤어요. 저는 전율이 돋았어요. 너무도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이었죠. 도둑이 건넨 폰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통화 목록, 오늘 밤 11시 서랍 3번째 칸이라는 문자까지 있었어요. 그녀는 도둑을 고용한 게 아니었어요. 지시자였고 공범이었고 이 집을 노린 범죄자였던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은 지은이를 소환 조사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태연하게 말했죠. 그 남자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미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러나 통화 녹음 속엔 지은이의 목소리가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안 가져오면 나도 위험해요. 어차피 어머님 치매 증상 있어요. 문제 생기면 내가 모르는 척 할게.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입을 닫고 눈을 감으려 해도 그녀가 벌인 짓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도둑까지 들게 만들고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던 그 치밀한 악이. 그리고도 그녀는 뻔뻔했어요. 경찰서에서 귀가한 지은은 거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긴장이 감도는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지은이가 그런 거 아니래요. 그 도둑이 자작극 벌인 거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사람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저 정신병원이라도 가야 할까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눈까지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도 평온했고 그녀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 그 얄미운 미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집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그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은아, 마지막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다 말해. 경찰도 다 알고 있어. 통화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고 도둑이 너 이름 부르면서 끌려가는 장면도 CCTV에 찍혔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은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그거 다 조작이잖아요. 어머니가 꾸며낸 거잖아요. 저 그 도둑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진심으로 걱정되네요. 이 정도면 진짜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천천히 똑바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며 그동안 참아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거짓말이야? 이 집을 얼마나 망가뜨려야 만족하겠어. 아들 앞에서도 그런 얼굴로 웃을 수 있어? 제가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먼저 올라갔고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쨍. 소리가 울렸고 며느리는 놀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도 말문을 잃었어요. 지은은 뺨을 감싸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폭력. 고소할 거예요. 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 너는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아니야. 그리고 아들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나중에 연락하자. 지금은 이건 좀 아니야. 아들이 말했어요. 그제서야 지은은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방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한 시대의 끝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민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지은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식탁에서 웃고 있던 그녀의 사진. 그 사진만큼은 찢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뒤집어 놓았죠. 며느리 지은이 집을 나간 이후 집 안은 조용했지만 공허했어요. 텅 빈 거실, 더 이상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도 억지로 짓던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아들은 충격이 컸던지 지은이 떠나고 이틀 만에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조금만 혼자 있고 싶다는 문자 한 줄만 남긴 채 그날 밤늦게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버렸죠. 저는 처음엔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밤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도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사진 한 장, 바닷가에서 찍은 셀카, 한적한 산책로의 핀 꽃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동안 방치해뒀던 화단을 다시 가꾸고 책장 먼지를 털어내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예전엔 매일 아침 식사 준비에 쫓기고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죠.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상처가 가시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그 속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나 다시 살아볼게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보다 더 진한 위로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우린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진심을 배운 것 같아요. 탐욕은요, 결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이죠. 사랑도 믿음도 가족도 한순간에 파괴해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에요. 며느리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재산도 아닌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일상을 지키는 진심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진심 없는 사람을 곁에 두면 그 탐욕은 결국 나를 덮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